이번 시간에는 전실험 설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실험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종류도 중요하지만 이 전실험 설계 또는 선실험 설계 또는 뭐 일부에서는 나누기도 하지만 비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개요입니다. 개요. 그래서 개요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실험 설계에 대해서는 개요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전실험 설계는 비교 집단이 없고, 말하자면 통제 집단이 없다는 거죠. 비교 집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 설계는 당연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하는 건데, 물론 실험 설계에도 유사 실험 설계에 나오는 시계열 설계처럼 통제 집단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전실험 설계는 비교 집단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고, 또한 연구자가 실험 변수를 조작할 수 없고, 이 말은 뭐야? 독립변인을 가미할 수도 없는 거예요. 통제 집단도 없고, 연구자가 독립변인도 가미할 수 없고, 또 그런가 하면 실험 집단을 나눌 적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통제 집단을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실험 대상을 무작위할 수도 없는 통제 집단도 없고, 독립변인을 가미할 수도 없고, 무작위 할당도 할 수 없고 하는 실험 설계를 우리는 전실험 설계, 또 진정한 의미의 실험 설계가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비실험 설계라고도 하는 겁니다. 전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으로 연구 대상자를 나누지 않고, 왜냐하면 앞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작위 할당할 수도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교 집단이 선정되지 않거나 선정되더라도 동질성이 없으며 독립변수 조작에 의한 변화 관찰이 한두 번 정도로 제한된 설계. 어떻게 거기를 벗어나도 통제 집단이 생긴다 하더라도 동질성은 따질 수도 없고, 설사 독립 변수를 가미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극히 제한된 설계. 최대한 지금 봐준다고 하더라도 1번, 원칙은 1번처럼 봐야 되는데 최대한 봐준다고 하더라도 2번 정도로 국한된, 제한된 설계다. 3번 전실험 설계는 가설어 검증보다는 문제의 도출을 위해 순수한 실험 설계 전에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탐색 조사의 성격을 갖는다. 전실험 설계는 인과적 추론의 3대 전제 요건, 아까 내적 다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3대 추론 요건, 시간적, 선행성, 공동변화, 경쟁가설, 배제이러지 않습니까?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내적 다당도 또는 위적 다당도 저해 요인을 거의 배제할 수, 제거하지 못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전실험 설계, 선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 또는 원시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종류 보면 단일 집단, 왜냐하면 통제 집단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단일 집단 사후검사 설계, 단일 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질 집단 사후검사 설계도 있습니다. 이질 집단 사후검사 설계도 있다. 해서 전실험 설계를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근자의 출제가 되는 비중을 볼 때 전에는 몇 년에 한 번이더니 요즘은 한 0.5 정도,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다뤄지는 것이 아마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에서 거의 다뤄졌는지 이렇게 좀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전실험 설계를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0.5 정도 출제 비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셨으면 쓰겠어요. 다음에 단일 사례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는 당연히 한 문제 이상, 한 문제에서 2문제, 많이 나올 때는 2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가 쭉 나와 있는데, 단일 사례 설계의 특징은 아주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단일 사례 설계, 단일 사례는 벌써 단일 사례 연구 설계를 그냥 단일 사례 설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보나마나 딱 처음에 나온 것처럼 하나의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뒤에다 적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먼저 다음 페이지를 가서 보면 단일 사례 설계의 요건이 나와 있죠. 단일 사례 설계. 단일 사례 연구 설계 또는 단일 사례 설계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요건을 먼저 적어보고 그리고 다시 교재를 읽어가면서 살을 찌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단일 사례의 연구 설계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의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특징입니다. 하나의 개인, 하나의 가족, 하나의 집단, 하나의 조직 또는 하나의 지역사회 등등 이렇게 하나의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어요. 또 단일 사례 연구 설계를 보면
단일 사례 연구 설계 하나의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단일 사례는 단계 명확화 및 단계 명확화 및 비교를 특징으로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대문자 A와 B를 가지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뭐 어느 학자에 따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A라고 하는 것은 개입전 단계. A라고 하는 것은 개입전 단계를 말합니다. 개입전 단계. 이 개입전 단계를 기초선 단계라고 보통 부릅니다. 요즘에는 기초선 단계, 개입하기 전의 단계를 그냥 기초선 단계라고 어느 설계에서나 대부분 이런 학자들이 기초선 설계, 기초선 단계란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서도 개입하기 전 단계, 개입 전 국면을 기초선 단계라고 B라고 하는 것을 개입 단계, 개입 국면. 국면이라고 이렇게 부르대요. 그래서 단계를 명확히 하고 양자를 비교해서 개입의 효과를 알아보는 개입의 효과를 현장. 이 단일 사례 나왔으니까 쓰겠습니다. 그래서 개입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둔 설계를 단일 사례 연구 설계라고 합니다. 개입한 것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다음에 여기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경험적 절차. 그리고 양자를 묶어서 반복 측정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보통 하나의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입 단계를 명확히 하고 비교하는 절차로 한다. 이론이 아닌 경험적 절차를 따른다. 반복 측정을 통해서 개입의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개입의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죠. 개입의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있고 이런 종류로서는 먼저 유형도 보겠습니다. 유형으로서는 A, B 설계. 자, 기초선 단계, 다음에 개입해보고 다시 개입을 중단하고 나서 다시 어떤 변화가 있는, 어떤 상태로 두는지를 보고 A, B 설계. A 설계, 다음에 A, B 설계. 그런가 하면 BAB 설계도 있습니다. BAB 설계 같은 경우는 먼저 개입부터 한 다음에 어떤 발등에 떨어지면 불부터 끄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인지 기초선을 이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가서 거기에 맞춰서 또 개입을 하고 하는 먼저 이거 어찌 보면 유기개입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뭐 우리가 실천을 다루지 않았지만 유기개입 모델로서 BAB 설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A, B, C, D 설계도 있습니다. 이 A, B, C, D 설계는 하나의 기초선에 여러 방향의 여러 방법의 개입을 비교해보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하나의 기초선에 B라는 개입도 해보고 C라는 개입도 해보고 D라는 개입도 해보고 해서 여러 개의 개입을 시켜보고 그중에 가장 최선 또는 최적 또는 뭐 가장 효율적인 이런 개입 방법을 구별하고자 할 때 A, B, C, D 설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복수 기초선 설계도 있습니다. 복수 기초선 설계. 이 복수 기초선 설계는 여러 개의 기초선, 2개 이상, 하나의 개입을 2개 이상의 클라이언트 또는 2개 이상의 기초선에다 개입한 다음에 이 개입 방법이 어느 클라이언트에게, 어느 케이스에 보다 적합한지를 찾아내는 것을 복수 기초선 설계. 복수 기초선은 여러 개의 기초선에 하나의 개입 방법을 계속 전복시켜서 가장 적합한 케이스를 찾아내는 것을 복수 기초선 설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이렇게 여기 4번, 5번, 6번 개별적으로 지금도 역시 중요합니다.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 놓고 우리가 거꾸로 들어갑시다. 거꾸로 들어가서 뒤로 해서 뒤에서부터 봤으니까 다시 앞에 피지 보면 단일 사례 설계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오면 단일사례 연구의 특징에서 131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반사한 것처럼 단일사례 연구 설계는 결국에 현장에서 개입의 효과를 즉각 확인하는 데 이 목적을 둡니다. 거기 보면 단일사례 설계는 과학적 방법을 토대로 개인, 가족, 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한 개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현장에서까지 적어놓은 더욱더 따뜻한 것이 되겠죠. 현장에서 검증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다음에 단일사례 연구설계에 쭉 나와 있죠. 단일사례 연구설계는 개입이 두째 줄입니다. 사회사업적 개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반복 측정이라는 개념으로 시계열 설계의 논리를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입금하는 시계열 설계의 논리. 이 말은 반복 측정이라는 말이 되겠어요. 단일사례 설계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수월한 조사 설계로 개입한 후에 두째 줄입니다. 두째 줄 가운데 개입한 후에 클라이언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즉각적이고 실용적으로, 즉각이란 말의 핵심이죠.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활용이 좋다. 4번은 뭐 n =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하나의 사례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의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단일 사례 조사의 특징은 이론적, 통계적 지식이 없어도 실행에 옮길 수가 있다. 6번 중요 표시하시고 단일 사례 조사의 장점은 시각화에 있다. 클라이언트의 변화는 그래프를 통해 잘 변함으로써 클라이언트 등의 치료 동기를 높일 수가 있다. 6번에 중요 표시하시고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7번에 종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으로 인한 변화가 없어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문제를 점검하여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피드백, 바로 거기다 줄치셔야 되겠죠. 개입의 효과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개입 도중에 언제든지 자료를 검토할 수 있고 개입 방법을 수정할 수 있고 개입을 보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5번, 6번, 7번 5번, 6번, 7번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같이 나오겠지만 그냥 목차만 바꿔서 특징. 단일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탐색적 조사 연구를 한다. 단일 표본을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개입의 효과를 현장에서 즉각 확인하고 즉각 피드백을 한다고 앞에 본 것처럼 실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한다. 2번 나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4번에 약간 역으로 쳤습니다만 단일 사례 설계는 대상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 그러면 적합한 통제 방법을 적합한 통제 집단을 찾기 어려운 경우,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단일 사례 연구 설계. 또 그러면 적합한 통제 집단을 찾기 어려운 경우 단일 사례 연구 설계. 바로 4번 중요 표시하시고. 5번 또 역시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죠. 5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보면 전통적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부각시킨다. 이미 다 배웠던 건지만은 전통적 조사 연구는 개입 전, 개입 후에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반복 측정, 경험적 절차와 반복 측정이라는 특징을 우리가 적어놓은 것처럼 거기에 보시면 실전 과정상의 주요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조사 설계와 비교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6번 동기자격 때 좋고 7번 좋습니다. 8번 단일 사례 설계는 상대적으로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거기 앞에 왼쪽 페이지 3번에 본 것처럼 비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우며 또 이 기본 특징을 이해한다면 다양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왼쪽 페이지의 3번과 오른쪽 페이지 8번의 전제는 똑같은 문장으로 했기 때문에 다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해요?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워서 사회복지사가 쉽게 현장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표 나와 있죠. 단일 사례 설계와 그리고 실험 설계 비교표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시험 전에 꼭 한번 수작업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한 문제에서 우리 전실험 설계까지 한다면 약 2문제를 여기다 봤는데 이번에는 자료 수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의 종류에는 우리가 보통 데이터, 1차 자료.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적 개입을 통해 만든 자료예요. 연구자가 직접적 개입을 통해서 만든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2차 자료는 연구자, 이의 자가 연구 전에 만들어 놓은 기존의 자료를 말합니다. 그것이 일기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다양한 전달 매체, 사진일 수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녹음일 수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여튼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만든 자료, 2차 자료는 연구자 이외의 사람이 연구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2차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자료는 조사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자료,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자료를 말하는 걸로써 조사자가 현재의 조사 목적을 위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1차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총칭해서 2차 자료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차 자료. 3번에 보시면 2차 자료는 이미 정기적으로 발간되어 있는 자료다 포함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 둘째 줄 시계열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고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서 시계열 자료의 정기도 수월하고 1차 자료에 비해 수집 비용이 저렴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연구자가 직접 개입해서 만들 때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그야말로 검색, 요즘처럼 인터넷을 통한다면 검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집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자료 분석 1번은 이미 앞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 페이지 넘어가시죠. 2차 자료 2번도 역시 설명했죠. 연구자가 연구를 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존의 자료니까 2번, 3번은 전부 개념을 계속 말만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4번까지도 비용이 저렴하게 똑같이 썼습니다. 5번 2차 자료는 기존의 연구 설계와 분석 단위, 조작적 정의가 다른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됐지요? 그래서 역시 2차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다 똑같이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차 자료에 대한 그 분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그리고 쭉 보시면 9번 중요 표시하시고 2차 자료는 연구자가 개입해서 만든 자료가 아니니까 관여가 아닌 비관여적 접근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관여적 자료 수집의 큰 장점으로 장기간의 변화 분석과 비교 조사가 가능하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뭐예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시계열적 자료의 수집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책의 변화로 인해 기존 데이터와 현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가 있다. 그리고 13번에 보면 자료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이 14번입니다. 거기 보면 자료의 결측값을 추적할 수 없다. 맞아면 미싱 밸류라고 해서 2차 자료, 누군가에 의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에 빠져있는 값은 추적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오늘날에 보면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시뮬레이션, 뭐 요즘 뭐 통계과학, 사회과학의 통계과학의 발달로 이렇게 본다면 이제는 기존의 자료에 빠져있는 값도 찾아내는 정도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하드웨어에 있는 물속에 오랫동안 3년간 빠져있던 휴대폰도 세월호 사건을 보더라도 그 휴대폰에 그 기록도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날에 감히 이렇게 2차 자료에 빠져있는 결측값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책에는 이렇게 자료의 결측값을 추적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철철 추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도 5대5 그래서 가장 끝에 집어넣습니다.
가장 끝자리에. 그래서 이 결집값을 추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그 기출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본 거고, 자, 보면 자료 수집 방법에 본다면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지요. 수없이. 관찰법도 있고, 면접법도 있고, 질문지법도 있고, 뭐 등등등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면은 보통 설문지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설문지법도 오늘날에 보면은 종이를 바탕으로 해서 설문지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 전화 면접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컨설팅 회사나 이런 데 보면은 전화 면접을 통해서 주로 많이 하고 전화 면접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조사 역시 통신수단을 이용한 이런 그 조사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교재에서 설문지법 또는 질문지법을 옆에 넣습니다.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지를 통해서 종이를 안 쓰면 그냥 설문법, 전 질문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사 연구에 따른 자료 수집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설문지법. 아직까지도 역시 설문지라고 했지만 설문법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대학교 사회과학 무슨 연구소인데요. 이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하자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잠시만 이렇게 해서 보통 직접 찾아가던 대인 면접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편 설문도 하고 그렇지만 전화 설문을 참 많이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설문지법의 의의. 설문지법은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일시에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설문지로 수집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이 용이하다. 특히 뭐 대학교 중간평가 이런 거 보면은 중간평가라 아니면 교수평가, 교수 강의평가에 설문지에 응하지 않으면 점수를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설문지에 다 대답에 응하고 그리고 점수를 확인해 갑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거기 보면은 설문지법의 단점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 설문지는 연구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가장 큰 방법이다. 설문지가 작성되어 실사가 시작되면 실질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교정이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설문지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설문지의 장점과 단점. 설문지의 장점이라고 할 적에는 거기에 보면 경제성이죠. 여기 왼쪽 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것처럼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일시에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경제성이에요. 그 어떤 방법보다 시간, 노력, 비용이 적게 든다. 너 그런가 하면 거기 설문지법은 표준화된 언어 구성, 질문 순서, 지시 등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질문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다. 질문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다. 또 그러면 설문지법은 익명성을 보장받기가 어려워 자유스럽게 응답에 응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장점으로서는 피조사자가 익명으로 뭐냐면 피조사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대인 면접법처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보고 실명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면접법에 비해서 여기는 익명으로 자기 실명을 쓰지 않고 익명을 사용함으로써 자유응답이 가능하다는 점이 질문지법에서의 아주 유리한 점이 되겠어요. 때문에 면접법과 비교를 통해서 나옵니다만 자유로운 내면 응답도 가능하다는 것이 설문지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거기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3번 문장 해석력이나 문맹자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4번에 무응답 처리가 많은 것은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뭐 질문지법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뭐 번호에 겹치는 아주 그 내용이나 의미가 겹치는 문항을 여러 군데 함정으로 파놓고 서로 간의 답이 달라버리면 아예 문제지에다 채점을 배제시켜버리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떤 진실한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지에 대해서는 제거하는 이런 도구까지 다 만들어집니다. 옛날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에 더 무응답 처리가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없다. 자, 이런 단점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편설문법, 대인면접법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우편설문법과 대인법, 그중에 대인면접법
그래서 그 여러분 박스 있는 거, 박스 꼭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살찌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화면접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법 중에 전화라는 설문법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조사가 신속하고 비용이 절감된다. 단시간 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4번에 조사가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하기 어렵다. 너 전화번호를 위해서 무작위 표본 축출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전화로 하기 때문에 시간 제약 범위가 있죠. 10시 넘어서 전화하기 참 어렵고, 그리고 늦은 시간에 가족들끼리의 시간 단위에 질문하게 되면 거부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서 시간 제약이 크다. 그리고 응답 내용과 응답 시간이 짧은 경우면 가능해. 너무 긴 질문이나 너무 길게 소요되는 응답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 상세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 또 그러면 전화가 없는 사람은 조사대에서 제외된다. 우리가 전화번호부라고 설명을 했지만 요즘에는 유선 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전화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현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점 단점을 보시고, 그다음에 인터넷 조사. 요즘은 인터넷 조사 참 많이 하지요. 인터넷 조사 많이 합니다. 또 인터넷 조사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터넷 조사에서도 역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된다. 인터넷 조사는 그야말로 요즘의 자료 수집에서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조사. 오히려 질문지법보다도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조사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비용이 저렴하다.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그렇죠?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하물며 전 지구촌까지. 또 그러면 표본 추출이 용이하다. 또 인터넷은 채팅을 통해서 상호 의사소통도 원활하다. 그런가 하면 전문가나 특정 집단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러나 단점은 무응답도 많고 회수율이 낮다는 겁니다. 회수율이 낮다. 또 그런가 하면 익명성과 중복 응답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작 응답자가 조사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 물론 우리가 화상 채팅을 통해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또 가능하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참 화상 채팅을 거부하는 경우도 대부분 많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인터넷 보면 다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해서 동참할 것 같지만은 인터넷은 지역적, 즉 공간 범위, 또 시간 범위, 또 이런 거에 오히려 장애가 없다고 하면서도 장애도 많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역적 범위에서는 도시에서, 또 시간적 범위에서는 적어도 근무 시간에, 또 그런가 하면 연령적 범위에서는 적어도 20대부터 50대 초반까지. 그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말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터넷 조사의 대상은 전수 집단이 될 수가 없고 전체 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표본 조사의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 인터넷 조사의 문제점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면접법. 면접법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데 면접법 거기에서 역시 박스에 있는 장단점 여러분들이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면접법. 역시 관찰법도 역시 장단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수집에서는 약 3문제가 지금까지는 나오게 될 거예요. 이번에 독립을 시킨 것은 내용분석법. 이것도 자료 수집법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인데 자, 이것은 나오는 출제 비중이 높아서 독립적으로 하나의 목차를 잡았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내용 분석의 특징 나와 있는데 내용 분석은 역시 누군가가 만들어 온,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자료 분석에서 내용 분석법을 쓰게 되는데 비관여적 접근법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용 분석은 인간 활동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의사 전달이 뜻하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용 분석은 비관여적 자료 수집 방법이다. 비관여적 방법이란 말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오른쪽에 내용 분석법의 장단점을 보면 내용 분석법은 기존에 만들어진 2차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절감해 줄 수 있는 경제성이 있다.
2차 자료의 장점이자 내용 분석법의 장점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설문조사 내용 분석에서 설문조사는 장기간에 걸쳐 조사를 수행할 수 없지만 설문조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시계열로 조사를 했었지만 내용 분석은 역사적 기록물을 통해서 그 만들어진 순간까지 그 긴 역사 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이렇게 변화 흐름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와는 달리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내용 분석은 이미 발표되었거나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는 비관여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 앞에 비관여적 방법이라고 그랬죠. 조사 대상에게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5번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내용 분석은 기록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록물로 나타나지 않은 속성은 파악할 수 없다. 5번에 대해서 요즘에는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기록물에 없다고 해서 아까 2차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결측값을 측정할 수 없다라는 말이 맞는가를 가지고 결측값 설사 그 2차 자료인 그 기존 자료에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빠진 값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추정해 볼 수 있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처럼 단일 자료만 가지고 연구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자료를 망라하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가? 아까 2차 자료의 14번에 본 것처럼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물로 나타나지 않은 속성, 이게 바로 이게 미싱 밸류 결측값이 되겠는데 파악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날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에 두셨다가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7번입니다. 마땅한 또는 전문가적인 해석자가 없다는 거지요. 내용 분석에 따른 능력 있는 코더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장단점 거기다 초점을 두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3번의 내용 분석법의 대상의 분석 단위가 우리가 하나 가지고 갈 내용이 되겠는데 기록 단위, 맥락 단위 이렇게 나와 있죠. 기록 단위를 보면은 기록 단위는 단어, 주제, 인물, 문장, 단락, 항목 등을 기록 단위라고 하고 맥락 단위는 기록 단위만으로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기록 단위만으로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기록 단위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기록 단위를 포함한 상위 단위 또는 상위의 분석 단위를 맥락 단위라고 한다. 단어를 기록 단위로 했을 때 그 단어가 쓰인 문장이나 문단을 맥락 단위라고 한다. 그래서 맥락 단위라고 하는 것은 맥락 단위에서 맥락 단위는 하위의 기록 단위와 상위의 맥락 단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단위, 기록 단위, 맥락 단위 이렇게 봐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 내용 분석법의 내용으로서는 서베이 조사도 있고 델파이 조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델파이 조사. 멜탈리 기법은 뭐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많이도 배우셨겠습니다만 바로 이 델파이 기법이 존재를 합니다. 자, 델파이 기법은 델파이 기법은 익명성을 이용한 전문가법입니다. 전문가 대상. 반복되는 질의응답. 익명이 보장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익명이 대상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우리가 델파이 기법, 일명 전문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 여러 가지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 방법이 하나로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 방법이 하나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되풀이하여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거기 줄쳐 놓으시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주요 정보 제공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활용 방법 나와 있지요. 3번의 첫째 줄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찾는 방법으로 응답이 무기명이고 이 말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박스에 있는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서 출제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이 뭐 델파이 기법은 여기 조사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뒤에 실천 2교시 영역에서도 주로 나오고 또 그런가 하면은 3교시 영역에서도 다루어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표본 설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